안녕하세요.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믹 하거나 뭐 어떤 학술적이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100%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문의를 받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이 이제 6월 중순이란 말이죠. 6월 중순 딱 넘어가면 해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논문 심사에서 이제 통과되신 분들은 뭐 아싸 기분 좋다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놀고 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도 아 감사해요 뭐 나중에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죠.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리젝트 돼가지고 한 학기 더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뭐 어떤 뭐 학회 논문 등재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실패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줍니다. 아, 내가 소장님 강의를 뒤늦게 봤다. 그래서 너무 아쉽다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한번 내 도전을 할 때는 소장님한테 한번 가서 한번 배우고 하겠다. 뭐 이렇게 연락들이 오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분의 논문을 한번 보죠.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. 뭐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제히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.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좀 알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논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을 쌓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덤볐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놀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논문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부정적인 댓글을 다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카데믹 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뭐 학술 연구 논문을 뭐 절로 보냐 물로 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제가 거기에 뭐 거부감을 가진다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취지가 논문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, 논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논문에 좀 접근을 해서 그 나름대로 어느 텀까지는 좀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각자 뭐 각자 도생해서 뭐 각자의 학문을 점점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뭡니까 그 동기부여 또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시동을 걸어주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1도 모르는 분들한테 굉장히 논문은 쉬운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논문 그냥 용기 있게 접근하세요. 논문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하죠. 왜냐면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까봐. 사실상 논문은 어려운 게 맞죠. 근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그게?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덤비게 만드는 거죠. 덤비고 나서 막 그 숲을 속에 들어가다가 뭐 파 헤치다 보면 뭔가 이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.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를 쭉 파고들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강좌를 제가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,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교수님들이나 또 깊이 있는 연구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죠. 자, 이제 초심자들, 논문을 하나도 1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, 난 논문 한두 편 써보긴 했는데 그래도 논문은 모르겠다,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, 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논문에 실패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강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논문에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할 걸, 나 아까워 죽겠네, 괜히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완전 리젝트 당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쓰고 뭐 하는 짓이냐,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들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떤 내용이냐? 첫 번째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우리 그 대부분의 논문 초심자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. 대학원, 뭐 석사과정,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부분 논문 초심자죠.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. 지도 교수님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첫 번째 관문.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심사가 있다는 거. 뭐 예비심사, 본심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두 번째 관문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전공하는 그 학과 또는 학교 또 이런 곳에 대한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. 그 스타일을 벗어나면 본인한테 좀 손해라는 거.
아무리 학술적으로 뛰어나도 스타일을 벗어난다. 그 학교의 매뉴얼을 벗어난다. 그 지도 교수님의 지금까지 지도했던 어떤 그 주제의 범위라든지 또는 그 분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게 이제 논문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분들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관건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자기 논문을 이제 학생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논문 하면 뭔가 학술적인 거, 깊이 있는 거, 굉장히 복잡한 거, 뭐 학문적으로 팍 파고 들어가는 거,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 하고 뭐 학술적인 가치에 매달려 가지고 뭐 별하별 나름대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그냥 뭐 합니다. 일단 뭘 합니다. 사고를 칩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방향을 싹 잡아주죠.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논문이 하나 좀 괜찮은 논문이 나와요. 그거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지도 교수님이 워낙 방향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논문의 가치가 좋아진 거예요. 근데 학생은 자기가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만큼 지도 교수의 역량과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런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의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역할 아래에서 정말 좋은 논문을 쫙쫙 뽑아내는, 자기도 모르게 쫙쫙 뽑아내는 이런 행운이 잘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강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첫 번째는 자기 지도 교수님이 내 바로 전에 지도해서 통과시킨 그 논문들 싹 다 찾아야 됩니다. 싹 다 찾아가지고 그 논문들의 어떤 구성 형태를 보셔야 돼요. 안에 논문 내용은 일단 뒷전이에요. 일단 뒷전이고 그 논문의 구성 형태를 좀 보셔야 돼요. 그 학교, 그 지도 교수님 학과마다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. 그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학생한테는 그렇게 써야 학위를 통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학문에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굉장히 다양하나 그 학과, 그 지도 교수님, 그 학교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그 스타일을 벗어나도 사실상 문제는 없죠. 문제는 없는데 그 학교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굳이 내가 도전해가지고 내가 나 한번 겪어볼랍니다 하는 학생은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뭐 이렇게 이 취지는 좋은데 본인만 고생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철저하게 스타일 분석을 하라라는 게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스타일 분석했죠. 그 다음에는 요 스타일이라는 거는 서술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매뉴얼 분석을 해야 됩니다.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또는 학회마다 학과마다 조금씩 달라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는 글자 폰트를 신명조로 한다. 어떤 데는 무슨 뭡니까? 뭐 다른 굴림체로 한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또 우리는 11폰트로 한다. 10폰트로 한다. 우리는 줄 간격을 180으로 한다. 200으로 한다. 여백을 어떻게 한다. 그리고 들여쓰기를 어떻게 한다. 각줄을 단다, 안 단다. 뭐 참고문헌은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뒤에 가로 열고 뭐 이렇게 연도를 하고 가로 닫고 콤마하고 제목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. 아니면은 사람 이름하고 연도하고를 한 칸 띄운다. 별의별 매뉴얼이 다 있어요. 그게 이제 학교별로, 학과별로, 뭐 지도 교수님 뭐 성향별로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. 학회별로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이 지도하시는 그 선배 논문을 찾아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. 학교에서 권장하는 매뉴얼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지,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신 논문의 매뉴얼이 약간 다른지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크로스해서 매치를 시켜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. 매뉴얼입니다. 매뉴얼. 그래가지고
솔직히 저도 그래요. 이 교수님들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똑같은, 이 부분은 똑같아요. 어떤 거냐면, 내용은 정말 좋은데, 보니까 뭐, 들여쓰기는 어떤 걸 했다가 안 했다가, 어떤 거는 뭐 글자 폰트가 무슨 뭐, 신명제였다가, 뒤에 가서는 무슨 뭐, 이상한 뭡니까? 무슨 체였다가, 체가 바뀐다든지, 뭐 글자 크기가 11폰트였다가 10폰트였다가, 개판 5분 전이다. 이렇게 느껴지면, 그 자체는 그냥 베낀 거가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. 아무리 잘 썼어도.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주니까 학생분들은 철저하게, 내용은 지금 일단 뒤에 문제예요. 내용보다는 스타일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스타일대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, 두 번째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, 들여쓰기를 할 거면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하고, 신명조로 할 거면 끝까지 신명조로 하고, 11폰트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11폰트 하고, 표를 만들었으면 표에 뭐 색깔을 뭐 회색으로 넣었으면 무조건 회색으로 넣고, 양끝선을 없앴으면 양끝선을 완벽하게 없애요. 아예 세로선을 다 없애면 세로선을 다 없애든가, 형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일시켜서 들어가야 됩니다. 저는 학생분들한테는 내용보다는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이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,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. 내가 낯익은 논문의 서술 방식과 깔끔함, 통일성, 뭔가 이렇게 이 보기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이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기본을 지킨 다음에 내용, 뭐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거는 저 동의합니다. 저는 100%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논문처럼 재미없는 글, 무슨 애정 소설도 아니고 재미없잖아요. 이런 재미없는 글을 남이 쓴 글을 애써 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통입니다. 그러면 읽기 편하게라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. 그래서 스타일과 매뉴얼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.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. 자, 내용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. 내용으로 넘어와서는 뭐가 중요하냐면, 우선 자기가 받는 학위의 종류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교육학을 받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심리학 논문을 쓰고 있다? 내가 심리학과를 다니고 심리학 박사 또는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는데,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을 하고 있다? 이게 학문마다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. 포인트가. 심리는 심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, 사회복지는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외부에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? 학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. 학문의 정체성. 그 정체성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인이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범위가 자신의 학문, 특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그 전공 내용하고 달라지면 지도 교수님이 당연히 싫어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, 미리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, 용어입니다, 용어. 사실은 이 논문이라는 게 종합학문이라서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의 용어도 중요하고, 그리고 다른 학문이 싹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양적 분석을 하면 통계학이 많이 들어오죠. 그럼 이제 통계 용어가 들어오게 됩니다. 만약에 질적 분석을 하게 되면 질적 분석도 나름대로 기법들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학문의 아이덴티티가 융합이다 이렇게 되면 그 융합된 다른 학문의 용어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논문 한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용어를 모르면, 예를 들어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자신이 하고 있는 학문하고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양적 분석을 한다고 통계학을 가설 검증의 기법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첫 번째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
제가 저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용어를 외우기를 바라는 거죠. 용어를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외우셔야 됩니다. 근데 용어가 익숙해지면 그 뜻이 익숙해지게 되고, 그 뜻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한테 전달이 돼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용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본인이 하고 있는 학문들의 용어는 잘 아시는데, 가설 검증을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했을 때 통계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용어도 외워야 되는데 그 뭐 어떤 관계와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뭐 뜻이라든지 의미 파악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. 용어를 모르는데.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복합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? 영어 단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용어를 진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번 해보세요. 제가 그 유튜브 강좌에 용어만 따로 막 정리해서 강좌를 올리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.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? 용어를 외우시라는 겁니다. 용어를 외우고 다시 한번 보세요. 눈에 확 들어옵니다.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. 그러니까 용어를 그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완전히 수학적인 뭐 기본 원리까지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, 그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. 그 단어를 예를 들어서 RMSEA 그러면 RMSEA라는 그게 입에 쫙쫙 달라붙도록 하라는 거지, RMSEA가 어떤 의미다까지는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. 나중에 하셔도 돼요. 나중에 하셔도 돼요. 그 용어가 입에서 그냥 쫙쫙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발음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. 그리고 나서 통계적인 공부를 하나씩 해 들어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이제 논문을 뭐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논문을 이제 시작하신다, 요이 땅 하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분들은 스타일 문제, 매뉴얼 문제, 그 다음에 자기 학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아이덴티티, 그리고 통계를 만약에 쓴다면 특히 이제 통계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용어 철저하게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논문이 생각보다 눈에 빨리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. 요 네 가지 부분을 내가 이거 알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.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해결을 해 놓은 다음에 논문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.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.